저는 북한 청진제철소에서 30년을 용광로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죽던 날,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아들의 작업복 주머니 속에서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천 사이에 숨겨진 아들의 마지막 기록. 낡은 설비 사진, 묵살된 보고서. 보위부가 저를 감시했고 집 앞에는 낯선 군화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USB를 들고 도망치겠다고. 저는 두만강 얼음 위에 섰습니다. 소리만 내도 깨질 듯한 얼음 아래에서는 까만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끼익 얼음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설아! 거기 누구냐? 총성이 강 위를 갈랐습니다. 얼음이 깨지고 차가운 물이 치솟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USB를 가슴에 안고 죽기 살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단단한 땅을 밟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물음을 꿇고 울었습니다. 성민아, 아버지가 해냈다. 이 USB는 아들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철입니다. 올해 58이고요. 지금은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송평동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청진에서는 꽤 알려진 동네였습니다. 뒷산에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그 소나무 숲에서 솔방울 주워다가 어머니가 끓여주신 솔잎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동네 한가운데로는 수남천이라는 작은 개울이 흘렀고요. 여름이면 아이들이 그 개울에서 멱을 감았습니다. 겨울이면 얼어붙은 개울 위에서 썰매를 탔고요. 제가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청진제철소에서 일했습니다. 용광로 관리 기술자였습니다. 쇳물이 끓어오르는 1000도가 넘는 불구덩이 앞에서 여름이면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겨울이면 한쪽은 불에 그을리고 한쪽은 찬바람에 얼어붙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90년대 중반이었습니까? 고난의 행군이라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에서는 그걸 고난의 행군식이라고 불렀는데 사실 그건 굶어 죽는 사람들이 거리에 널린 시절이었습니다. 배급이 끊기고 공장도 서고 전기도 끊기고 그렇게 나라 전체가 무너져 내리던 때였습니다. 우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 박순이는 그때 35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몸에 언제나 환하게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강냉이 가루로 죽을 끓여도 오늘은 맛있게 됐네 하고 웃고 감자 두 알로 저녁을 때워도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하며 웃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민이를 잘 키워요. 우리 아들은 똑똑하니까 꼭 잘 되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차가운 방바닥 위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뚱이가 얼마나 가벼운지를요. 아내를 묻고 돌아오는 길에 8살 난 아들 성민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안 죽을 거예요. 나는 아버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 넓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집인데 그 안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제철소로 출근했고 성민이는 학교에 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돌아와서 간단히 밥을 해먹고 둘이서 작은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김일성 원수님 어린 시절 이야기 들었어요.
성민이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래, 잘 들었구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달리 할 말도 없었고, 달리 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는 성민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믿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성민아, 네가 뭘 배우든 중요한 건 기술이다. 기술이 있으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 성민이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학교 성적도 좋았고 손재주도 있었습니다. 10살 때부터 고장난 라디오를 뜯어서 고치곤 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여기 이 부품이 망가졌네. 이걸 갈아 끼우면 돼. 우와, 됐다?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던 아들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성민이는 자라서 청진공업대학 전기과에 들어갔습니다. 졸업 후에는 당연하게도 저와 같은 청진제철소에 배치되었습니다. 전기기술자로 말입니다. 20대 중반이 된 성민이는 제 어깨를 넘어섰고 목소리도 굵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를 아버지하고 부를 때면 그 목소리가 어릴 적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뭐 좋은 일 있었냐? 그냥요, 월급 탔으니까요. 성민이는 그렇게 말하며 장마당에서 두부 한 모와 소주 한 병을 사왔습니다. 우리 둘은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두부에 소주를 한 잔씩 걸쳤습니다. 아버지, 우리 둘만 있으면 됩니다. 성민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예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균열들. 2010년대 들어서면서 제철소는 점점 낡아갔습니다. 용광로 벽돌이 무너져 내리고 배관에서 물이 새고 전기선이 헐거워지고 그런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당 간부에게 여러 번 보고했습니다. 3호 용광로 내화벽돌을 교체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예산이 없어, 동무. 그냥 있는 걸로 버티시오. 하지만 이건 위험합니다.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오. 동무는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민이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민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3호 전기실 배전판이 너무 낡았어요. 벌써 15년째 교체 안 했다고 하던데요. 그래? 보고는 했냐? 3번 했는데 다 묵살당했어요. 예산 없다고. 그럼 조심해서 일해야지. 네, 그럴게요. 성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어진 일을 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평온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평온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땀 흘려 일하고 저녁이면 돌아와서 밥 먹고 가끔 성민이와 소주 한 잔 기울이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송평동 뒷산의 소나무는 여전히 푸르렀고 수남천은 여전히 흘렀고 명절이면 옥수수떡을 쪄서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제철소 동료들은 영철이 동무 아들 장가는 언제 보낼 거요? 하고 물었고 저는 아직 이르지 하고 웃었습니다. 인민반 회의에 나가면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어쩌고 하는 말들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삶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평온 속에 이미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낡아가는 공장, 묵살되는 보고들, 점점 무거워지는 침묵, 그리고 2017년 가을, 그 균열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마지막 날, 2017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용광로 앞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쇳물이 붉게 끓어오르고 더운 공기가 얼굴을 그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급하게 잡았습니다. 영철이 동무, 3호 전기실에서 사고가.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호 전기실? 성민이가 일하는 곳. 저는 공구를 내던지고 뛰었습니다. 복도를 달리고 계단을 뛰어내려가고 사람들을 해치고 전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이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감전사였습니다. 성민아! 제 목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 이후 저는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2017년 10월 12일 제 아들 김성민은 청진제철소 3호 전기실에서 감전사했습니다. 29살이었습니다. 당 간부들은 그걸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 말입니다. 사고 당일 저녁 보위부에서 나온 사람이 제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동무, 여기 서명하시오. 사고 경위서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작업자 김성민은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전기 작업 중 감전되어 거기까지 읽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고 경위가 그렇다는 겁니다. 서명하시오. 우리 아들이 안전수칙을 무시했다고요? 그렇소. 불행한 일이지만 작업자 본인의 실수였소. 보위부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미건조했습니다. 마치 공장 기계처럼 감정이라고는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절대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조심스럽고 꼼꼼하고 원칙을 지키는 아이였습니다. 전기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절연화를 신고 2번, 3번 확인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안전수칙을 무시했다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서명합니까? 여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습니다. 김영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는 빨랐습니다. 당에서는 장례를 서둘렀습니다. 동무, 장례는 사흘 안에 치르시오. 이미 화장터 예약도 해놨소.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제철소 동료들이 몇 명 왔습니다. 그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애도한다고 말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인민반 할머니 한 분이 찾아와서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철이, 힘내게나. 그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장례 첫날 밤, 빈소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5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아내를 잃었을 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틈이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영정 앞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장례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에 저 혼자였습니다. 아들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책상 위에는 성민이가 쓰던 공책과 책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작업복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업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아들의 냄새가 났습니다. 땀 냄새, 기계유 냄새, 그리고 아들 특유의 냄새. 저는 그 작업복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주머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넣어 꺼냈습니다. 작고 납작한 물건이었습니다. USB였습니다. 그 작은 물건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USB인 줄 알았습니다. 성민이가 일하면서 쓰던 자료가 들어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USB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집에는 성민이가 쓰던 낡은 노트북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장마당에서 중국산으로 구한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사진 파일들, 그리고 하나의 동영상 파일. 파일 이름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아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아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 화면 속에서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다. 성민이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죽음은 사고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요? 3호 전기실 배전판은 15년째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에 3번이나 보고했지만 모두 묵살당했습니다. 예산이 없다. 그냥 버티라. 그런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낡아빠진 배전판 사진이었습니다. 전선들이 헐겁게 늘어져 있었고 절연체가 벗겨진 곳도 보였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아버지. 이게 우리가 매일 만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성민이 얼굴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외부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보위부에서 눈치챈 것 같습니다. 성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 USB를 꼭 지켜주십시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 보고서, 녹음 파일, 전부 다 있습니다. 제가 만약 사고로 죽었다고 발표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를 죽인 건 낡은 기계가 아니라 그걸 방치한 당입니다. 성민이가 화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버지를 위험하게 만들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눈에서가 아니라 화면 속 성민이의 눈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지켜주십시오. 이게 제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위험해지시면 도망가십시오. 제발.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은 검게 변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 아들이 살해당했다는 말입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생했습니다. 3번, 4번, 5번. 볼 때마다 제 가슴에 뭔가가 박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30년. 저는 30년을 공화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용광로 앞에서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도 배급이 끊겼을 때도 저는 공장을 지켰습니다. 그게 조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뭡니까? 공화국은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낡은 기계를 방치하고 보고를 묵살하고 그렇게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작업자 부주의라고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왔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온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USB를 재빨리 옷 속에 감췄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영철 동무 계시오?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색 잠바에 무표정한 얼굴. 보위부였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그들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노트북 전원을 껐습니다. 동무 USB 못 찾았소?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USB요? 아들이 쓰던 USB 말이오. 작업 자료가 들어있던 거 말이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다. 정말로요? 그들 중 한 명이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동무, 우리는 도와주려는 겁니다. 그 USB에는 중요한 국가 기밀이 있을 수 있어. 찾으면 당에 바치는 게 좋을 겁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들은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만약 찾으시면 연락하시오. 동물을 위해서도 그게 좋을 겁니다. 문을 나서던 그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처럼 되는 일 없게 하시려면 조용히 움직이십시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저편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척하면서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물건, 손바닥만 한 이 작은 물건이 제 아들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성민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위대한 수령님, 인민의 나라, 다 같이 잘 사는 사회주의.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진실은 이것이었습니다. 낡은 기계를 방치하고 노동자를 죽이고 그것을 은폐하는 나라.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을 협박하고 입을 막는 나라. 이게 우리가 믿어온 공화국이었습니다. 창밖에서 골목 감시자가 담배꽁초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집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USB를 옷 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성민아, 아버지가 지킨다. 네가 목숨 걸고 남긴 이것을 아버지가 꼭 지킨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된 제 어머니가요. 영철아, 내 아들 불쌍하구나. 어머니. 하지만 넌 아버지다. 내 아들이 남긴 것을 지켜야 한다. 어머니, 저는 무섭습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 이 땅에서는 진실이 살 수 없으니까.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송평동 뒷산의 소나무들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소나무 아래에서 어린 성민이와 산책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 소나무 왜 이렇게 많아요? 옛날에 일본 놈들이 다 베어갔단다.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들이 다시 심어서 지금 이렇게 자란 거야. 우와, 대단하다. 그때 성민이는 소나무를 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이 땅을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증조부 세대는 나라를 되찾으려고 싸웠습니다. 그분들이 지키려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나라였을까요? 진실을 말하면 죽고 정의를 외치면 사라지는 나라였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제철소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민반장에게 말했습니다. 몸이 안 좋습니다. 며칠 쉬겠습니다. 그러시게. 아들 잃고 힘드실 텐데. 인민반장은 안쓰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도 감시 대상 중 하나라는 것을요.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낡은 배전판, 균열이 간 전선, 녹슬어 빠진 차단기, 물이 새는 천장, 그리고 문서 파일들, 성민이가 작성한 보고서들이었습니다. 2015년 3월 5일 3호 배전판 교체 요청, 2016년 7월 12일 2차 교체 요청 긴급, 2017년 4월 3일 3차 교체 요청 위험 경고, 그리고 그 옆에 빨간 글씨로 적힌 답변들. 예산 부족으로 보류, 현 상태로 사용 가능, 추가 보고 불필요. 저는 그 문서들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게 증거였습니다. 성민이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였습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북한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말하는 순간 저도 성민이처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에는 여전히 감시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송평동 뒷산이 보였습니다. 그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더 큰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너머에는 강이 있습니다. 두만강. 그 강 건너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도망가야 한다. 아니,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성민이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이 USB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본 세상.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보는 선전 포스터들.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 따라 영원히. 그 포스터 아래에서 굶주린 아이들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공장 앞에 걸린 플래카드. 안전 제일. 인민을 위한 생산. 그 공장 안에서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인민반 회의에서 듣는 말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입니다. 하지만 그 인민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보였습니다. 거짓의 나라를, 공포의 나라를, 진실이 죽는 나라를.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성민이의 진실을 지키려면 저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성민이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성민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가마. 이 USB를 가지고 네가 살았다는 증거를 가지고 강을 건너갈 거다. 그리고 세상에 알릴 거다. 네가 왜 죽었는지를. 영정 사진 속 성민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환한 얼굴로. 저는 그 얼굴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 움직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에서 감시자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그리고 그 알미,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위험하고 더 절박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USB를 발견한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달라진 겁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제 눈이 달라졌습니다. 거리를 걸을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들, 뒤에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 골목 모퉁이에서 담배를 피우는 낯선 사람들, 전부 다 보였습니다. 제철소에 출근한 첫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철이 동무 많이 힘들었겠소. 고생했소. 아들 일은 안 됐소. 그들의 말은 따뜻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오랜 친구인 박기철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영철아. 응? 너.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기철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위부에서 너에 대해 물어봤어. 내 아들이 뭘 남겼는지, 너한테 뭘 줬는지. 뭐라고 대답했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 근데 영철아. 박기철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네가 뭘 가지고 있든 빨리 없애. 내 아들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그 말을 남기고 박기철은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친구마저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골목길을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제 걸음에 맞춰서 따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에 발자국도 멈췄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발자국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잠바에 무표정한 얼굴.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가는 소름 끼치는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너를 보고 있다. 그 메시지였습니다. 인민반의 압박.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똑똑똑. 인민반장 김순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철이 동무 계시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 그냥 인민반 회의 공지 드리러 왔습니다. 인민반장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철이 동무. 네? 혹시 아드님이 남긴 물건 같은 거 없소? 당에서 찾아보라고 하던데. 없습니다. 정말이요? 작업 자료나 USB 같은 거. 제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찾으시면 당에 바치는 게 좋을 겁니다. 동무를 위해서라도. 인민반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도 강요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만 감시당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감시의 그물에 걸려 있다는 것을요. 제철소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들어가면 같은 테이블에 앉던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뜹니다. 아, 담배 좀 피우고 와야지. 급한 일이 생각났네. 핑계는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동료들이었습니다. 명절 때면 서로 집에 놀러가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가까이 있으면 자신들도 위험해지니까요. 오후 작업 시간이었습니다. 작업반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김영철 동무. 네. 당에서 지시가 내려왔소. 동무는 당분간 3호 용광로에서 일하시오. 3호 용광로. 성민이가 죽은 바로 그 구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호 용광로로 가는 길. 복도를 지나며 3호 전기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서서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전, 이 문 안에서 제 아들이 마지막 숨을 쉬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흘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는 순간 저는 끝입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고 용광로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감시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집 앞 골목에는 이제 항상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심지어 한밤중에도.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골목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담배불이었습니다. 감시자가 담배를 피우며 우리 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USB는 옷장 깊숙이 낡은 책 속에 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언제 그들이 영장을 들고 들이닥쳐 집을 뒤질까요? 그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순간, 그리고 2주일째 되던 날, 그날이 왔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쿵쿵쿵, 거칠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영철, 문 열어. 보이부였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재빨리 USB를 꺼내 속옷 안쪽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3명의 보위부원이 서 있었습니다. 김영철 동무, 우리 좀 들어가겠소. 무슨 일이십니까? 조사할 게 있어. 그들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뭘 조사하시려고요? 동무 아들이 남긴 자료를 찾고 있어. 가장 앞에 선 보위부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요. 집을 수색하겠소. 영장은요? 뭐? 보위부원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영장 없이 남의 집을 수색할 수 있습니까? 동무, 지금 우리한테 반항하는 거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법도 원칙도 없다는 것을요. 수색하십시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집 안으로 퍼졌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뒤지고 침대 밑을 뒤졌습니다. 책들을 꺼내고 옷들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제가 30년 살아온 집이 순식간에 쓰레기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민이 방도 뒤졌습니다. 아들의 책상을 뒤지고 서랍을 열고 침대 매트리스까지 들어올렸습니다. 여기 노트북이 있어.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성민이의 노트북을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가져간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노트북에는 USB를 꽂았던 흔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1시간 동안 뒤진 끝에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USB는 제 몸에 있었으니까요. 가장 앞에 섰던 보위부원이 제 앞에 섰습니다. 김영철 동무. 네. 우리는 동무를 도와주려는 겁니다. 이해하시오? 하지만 동무가 계속 비협조적이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아드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시오? 제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오. 만약 동무가 뭔가 숨기고 있다면 그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아드님은 국가 기밀을 유출하려 한 반역자가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동무도 나가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뭐?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보위부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 선 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좋소. 오늘은 이만 가겠소. 하지만 동무. 그가 문을 나서며 돌아섰습니다. 다음에는 더 심각한 조사가 될 겁니다. 각오하시오. 쾅!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위부원들이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막아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제철소에서 일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용광로 앞에서 쇳물을 다루다가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영철이 동무, 정신 차려. 작업반장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제가 쇳물 속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쉬시오. 이러다 큰일 나겠소.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골목 어귀에서 인민반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영철아, 안녕하십니까, 할머니?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습니다. 옥수수떡 한 봉지였습니다. 많이 힘들지? 먹어라. 할머니, 어서 가거라.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서 피해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할머니 무슨... 조용히 해. 나도 감시당하고 있어. 빨리 가거라. 할머니는 재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손 안에 옥수수떡을 내려다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방금 만든 떡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자신도 위험한 줄 알면서 제게 이걸 주신 겁니다. 저는 그 옥수수떡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경고.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철 동무.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건 목소리가 한 템포 쉬었습니다. 동무가 가진 것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USB 말이오. 동무 아들이 남긴 그것 말이오. 그런 건 김영철 동무.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 동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노트북에 흔적이 있었어.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보위부에 가져오시오. 그러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 만약 안 가져오면요? 동무도 아드님처럼 사고를 당할 수 있어. 제철소는 위험한 곳이니까요. 그리고 동무 고향에 계신 친척들, 평양에 있는 동무 사촌도 모두 곤란해질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내일 10시 잊지 마시오.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단의 순간. 그날 밤 저는 성민이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성민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영정사진 속 성민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작은 것, 손바닥만 한 이 작은 것이 제 아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진실을 알리려고 목숨을 걸고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걸 내놓으면 조용히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저를 살려두지 않을 겁니다. 아들이 죽은 것처럼 저도 사고로 죽을 겁니다. 그리고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겁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에는 여전히 감시자가 서 있었습니다. 앞집에도 뒷집에도 사방에 감시의 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살려면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도망가야 한다. 강을 건너야 한다. 살아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보이부에 가기로 한 10시까지 2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가장 소중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성민이의 영정사진, 어머니가 주신 십자가 목걸이, 그리고 USB, 옷은 2벌만 챙겼습니다. 돈은 얼마 없었지만 장롱 깊숙이 숨겨둔 중국 돈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장마당에서 몰래 바꿔둔 것이었습니다. 가방에 넣으니 너무 가벼웠습니다. 30년을 산 삶이 이렇게 가벼웠습니다. 저는 성민이 방에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공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성민이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께,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는 살아남으세요. 저 때문에 위험해지시면 도망가세요. 아버지가 살아야 제가 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떨어진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성민아, 아버지가 살아남마. 꼭 살아남아서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게. 저는 그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새벽 6시.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멀리서 제철소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보였습니다. 30년을 다녔던 그 길, 매일 아침 걸었던 그 길, 이제 다시는 걷지 못할 길이었습니다. 저는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기차역 쪽으로, 북쪽으로, 국경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살아남는 유일한 길, 진실을 지키는 유일한 길, 아들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의 도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얼마나 더 두려운 밤들을 지새워야 하는지. 하지만 동시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 끝에 자유가 있다는 것도, 그 끝에 희망이 있다는 것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께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요. 새벽 6시, 저는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하나, 그리고 가슴 속에 숨긴 USB. 그게 전부였습니다. 역 광장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노동자들, 장사하러 가는 아줌마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매표소 앞에 섰습니다. 무산까지 한 장 주십시오. 무산. 국경 도시였습니다. 두만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매표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행증은요? 여행증. 북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여행증이 필요합니다. 당에서 발급해주는 증명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표를 못 팝니다. 매표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무산까지 가시려고요? 네. 저 따라오세요. 청년은 역 밖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도움.
역 뒤편 어두운 골목이었습니다. 청년이 멈춰 섰습니다. 여행증 없이 가시려면 화물차 타야 합니다. 화물차요? 네. 제 삼촌이 무산까지 화물 실어 나릅니다. 뒤에 숨어 타면 됩니다. 얼마나 받으십니까? 청년이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중국 돈 있으세요? 있습니다. 100위안이면 됩니다. 100위안. 제가 가진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은 저를 한적한 골목 끝으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화물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 뒤에 숨어 계세요. 1시간 후에 출발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돈을 건넸습니다. 청년은 그걸 받아들고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조심하세요. 국경 쪽은 위험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청년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화물차 뒤편에 올라탔습니다. 상자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둡고 좁고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긴 여정의 시작. 1시간쯤 지났을까요? 화물차가 덜컹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사가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청진의 도로는 울퉁불퉁했습니다. 몸이 상자에 부딪혔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차창 밖으로 청진 시내가 지나갔습니다. 제가 30년을 살았던 도시, 성민이와 함께 걸었던 거리들, 아내와 함께 장을 보던 시장, 모든 것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상자 틈 사이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송평동이 보였습니다. 뒷산의 소나무 숲, 우리 집이 있는 골목. 안녕.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안녕. 우리 집.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닦을 수 없었습니다. 상자 사이에 끼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청진은 멀어졌습니다. 검문소의 공포. 2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무산입니다. 공장 자재 실어 갑니다. 화물칸 열어보십시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덜컹.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군인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군인이 상자를 발로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2번. 저와 한 뼘 떨어진 상자였습니다. 뭐가 들었습니까? 철판이랑 공구들입니다. 그래요. 가십시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살았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무산에 도착하다. 오후 4시쯤 차가 멈췄습니다. 운전사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내리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내렸습니다. 다리가 저렸습니다. 6시간을 웅크리고 있었으니까요. 여기가 무산입니다. 조심하세요. 운전사는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청진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더 삭막했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굳어 있었고 군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국경 도시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메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님, 어디 찾으시오? 늙은 할머니였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에 낮은 목소리. 네? 강 건너려고 온 거 아니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아는 겁니까?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오래 살았소. 보면 압니다. 누가 이쪽 사람이고 누가 저쪽으로 가려는 사람인지. 따라오시오. 여기서 말하면 위험합니다. 할머니는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골목 안쪽 낡은 집 한 채. 할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낡은 가구들. 할머니가 차를 끓였습니다. 마시고 이야기합시다. 저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언제 가시려고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밤. 오늘 밤이요? 네. 달도 없고 날씨도 춥습니다. 경비들이 방심하는 시간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강물은 차갑고 얼음은 얇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알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럼 준비하십시오. 밤 11시에 여기로 다시 오시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받으십니까? 할머니가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가진 돈 전부. 미안하지만 우리도 목숨 걸고 하는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는 무산 시내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밟는 거였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노동자들, 장사를 정리하는 장마당 아줌마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거짓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요. 진실을 말할 수 없고 자유를 꿈꿀 수 없는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한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함흥냉면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성민이가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흥냉면 먹으러 가요. 그래, 가자. 그런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냉면 한 그릇 주세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북한에서의 마지막 식사. 냉면이 나왔습니다. 차가운 육수에 메밀면. 한 입 먹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성민아. 제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간다. 네가 좋아하던 이 맛을. 이제 못 먹게 되는구나. 냉면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묘소. 저녁 8시. 저는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무산 외곽 작은 언덕 위. 공동묘지였습니다. 거기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의 어머니였습니다. 아내 순이가 죽고 장모님도 얼마 안 가 돌아가셨습니다. 무산이 고향이셨기에 여기 묻혔습니다. 저는 묘지 앞에 섰습니다. 장모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가 왔습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순이를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성민이도 못 지켰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민이의 억울함은 풀어주려고 합니다. 강을 건너서 세상에 알리려고 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습니다. 부디 저를 지켜주십시오. 성민이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저는 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산 시내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청진이 있었습니다. 그 너머로 송평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제 아들이 잠든 곳. 안녕.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나의 고향이여. 밤 10시. 저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서시오. 군인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신분증 검사합니다. 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군인이 손전등으로 신분증을 비췄습니다. 청진에서 왔소? 여행증은? 집안에 상이 나서 급하게 왔습니다. 여행증 없이는 안 됩니다. 따라오시오. 잠깐만요, 제발. 그때였습니다. 이 사람 우리 사촌입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이 사람 우리 집에 상 치르러 온 거 맞습니다. 여행증은 내일 보충하기로 했고요. 할머니가 군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군인 손에 쥐어줬습니다. 담배 한 갑이었습니다. 아니, 담배갑 안에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군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내일까지 여행증 보충하시오. 네, 고맙습니다. 군인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빨리 오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결단. 할머니 집. 방 안에는 저 말고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하나, 어린 여자아이를 아는 여자 하나. 모두 오늘 밤 강을 건넙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분은 김동무라고 안내인입니다. 이분이 강까지 데려다 드릴 겁니다. 김동무라는 중년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으면 출발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시오.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남으시오. 꼭 고맙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달도 없고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걸었습니다. 안내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강으로 가는 길. 1시간쯤 걸었을까요? 산길이었습니다. 좁고 험하고 어두웠습니다. 어린아이를 아는 여자가 뒤에서 헐떡거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안을게요. 여자는 아이를 더 꼭 안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도 가족을 데리고 나갑니다. 남쪽에 있는 형한테로요. 그러십니까? 아저씨는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유언을 지키러 갑니다. 그렇군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살아남는 것, 자유로운 땅에 발을 딛는 것.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안내인이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경비대가 순찰 돕니다. 앞쪽으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드디어 안내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한 명씩 내려갑니다. 제가 신호하면 강으로 뛰어가십시오. 얼음이 얇으니 조심하고 중국 땅에 닿으면 절대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안내인이 먼저 남자에게 신호했습니다. 남자가 뛰어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여자와 아이. 여자가 아이를 안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였습니다. 김동무 준비되셨습니까? 네.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USB가 느껴졌습니다. 성민아, 아버지가 간다. 자, 지금. 안내인이 신호했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산비탈을 내려가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얼음 위에 침묵. 강가에 섰을 때 저는 처음으로 두만강의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겨울밤의 강은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얼음 표면 곳곳에 검은 틈이 보였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얼음 아래에서 들렸습니다. 저 얼음, 버틸 수 있을까요? 제 앞에 섰던 젊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내인 김동무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찬바람이었습니다. 영하 15도. 이런 날씨에 물에 빠지면 몇 분 안에 얼어 죽습니다. 자, 이제 가셔야 합니다.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한 명씩 간격을 두고 건너세요. 절대 뛰지 마십시오. 얼음이 깨집니다. 알겠습니다. 젊은 남자가 먼저 나섰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발을 얼음 위에 디뎠습니다. 끽.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깨지지는 않았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우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0m, 20m. 남자의 실루엣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안내인이 여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제발, 깨지 마세요. 여자가 중얼거리며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예상치 못한 균열. 여자가 강 중간쯤 갔을 때였습니다. 파지직.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아이가 깨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해. 여자가 아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빨리 건너세요. 안내인이 급하게 손짓했습니다. 여자가 서둘러 발을 옮기려는 순간 파드득 얼음에 금이 갔습니다. 아! 여자가 비틀거렸습니다. 아이를 안은 채로 한쪽 다리가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갑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얼음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안 돼요. 안내인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얼음 위에 몸을 납작하게 엎드려 체중을 최대한 분산시키면서 끼익, 끼익. 얼음이 위험하게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손 잡으세요. 저는 여자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여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있는 힘껏 여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아이가 울었습니다. 여자의 다리가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일어나세요. 빨리. 우리는 함께 일어나 뛰었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기다!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었습니다. 엎드려요. 저는 여자와 아이를 얼음 위에 눕혔습니다. 불빛이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경비병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총소리였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뛰세요. 지금.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일어나 뛰었습니다. 아이를 안은 여자, 그리고 저. 총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얼음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물이 솟구쳤습니다. 멈추라! 쏜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비대가 얼음 위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비병 둘이 강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경비병들은 더 빨랐습니다. 젊고 훈련받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빠른 속도로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멈춰! 안 서면 쏜다! 총알이 제 귀를 스쳤습니다.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죽음의 바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만이라도 살려야 한다. 저 혼자 남겠습니다. 당신은 아이 데리고 먼저 가세요. 안 돼요. 가세요. 제발. 저는 여자를 밀었습니다. 여자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경비병들을 마주보며 경비병 둘이 다가왔습니다. 20m, 15m, 10m. 김영철! 너 어디 가는 거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USB 내놔! 그러면 살려준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USB가 느껴졌습니다. 성민이의 마지막 유언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지킨다. 경비병이 총을 들었습니다. 겨누었습니다. 제 심장을 향해. 마지막이다! USB!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여기서 죽는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우르릉. 엄청난 소리가 났습니다. 얼음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경비병이 서 있던 곳에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와!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그를 삼켰습니다. 도와줘. 남은 경비병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도 위험했습니다. 그가 서 있는 얼음이 흔들렸습니다. 파지직, 파지직. 금이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저도 위험했습니다. 저와 경비병 사이의 얼음이 모두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뒤로, 뒤로 가세요. 강 건너편에서 먼저 건넌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조심스럽게 체중을 분산시키면서 경비병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살려, 살려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을 구할 것인가? 저를 죽이려 했던 저 사람을? 아니면 그냥 갈 것인가? 손 뻗으세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뭐? 경비병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손 뻗으세요. 끌어들일게요. 너. 왜? 빨리요. 얼음이 곧 깨집니다. 경비병이 손을 뻗었습니다. 저도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닿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천천히 기어오세요. 경비병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안전한 곳까지 왔을 때 우르릉 그가 서 있던 얼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경비병은 헐떡이며 얼음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세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가라고요. 빨리.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 내 목숨 살렸소. 나는 보고 안 하겠소. 가세요. 당신이 옳소. 가서 진실을 알리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강 건너편을 향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 중간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여자와 아이가 이미 건너가 있었습니다. 먼저 건넌 남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저는 힘을 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끼익. 제가 딛고 있는 얼음이 소리를 냈습니다. 설마. 파지직. 금이 갔습니다. 빠르게 사방으로. 안 돼.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뛰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얼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르릉. 夸과광. 차가운 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뛰세요. 뛰어요.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폐가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얼음이 발 아래에서 깨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너무 차가웠습니다.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나아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그리고 손이 닿았습니다. 남자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올라오세요. 남자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여자도 달려와 도왔습니다. 저는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단한 땅을 밟았습니다. 자유의 땅. 땅이었습니다. 얼음이 아닌 땅이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셔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살았어요. 그걸로 됐어요. 남자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경비병까지 구하시다니. 그냥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땅 위에 함께 앉아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북한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 멀리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 제 아들이 잠든 땅.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안녕.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나의 조국이여. USB를 확인하다. 아저씨, 옷 벗으세요. 얼어 죽겠어요. 남자가 제 젖은 바지를 벗기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속옷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USB. 성민이의 USB.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서 봤습니다. 비닐로 여러 겹 싼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젖지 않았습니다. 성민아. 저는 USB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우리 해냈다. 아버지가 지켰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릴 수 있어. 네가 왜 죽었는지, 네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남자와 여자가 저를 지켜봤습니다. 아저씨, 그게 뭔데요? 제 아들의 유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성민이 이야기를, USB에 담긴 진실을. 그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꼭 세상에 알리세요. 저희도 기억하겠습니다. 아저씨 아드님을. 고맙습니다.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여기도 위험해요. 중국 공안이 순찰도입니다. 어디로 가죠? 안전한 집이 있습니다. 조선족 분들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거기서 하루 쉬고 내일 움직이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 경비병이 아직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경비병도 손을 들었습니다. 작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앞을 향해, 미래를 향해.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안고, 남자는 앞장서서, 그리고 저는 USB를 가슴에 품고. 길은 어두웠지만 우리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빛, 자유라는 빛. 그 빛을 따라 우리는 걸었습니다. 첫날 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남자가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난로가 타고 있었습니다. 옷부터 갈아입으시오. 감기 걸리겠소. 할머니가 마른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국물을 먹으시오. 힘내시라고. 우리는 국물을 마셨습니다. 짜고 뜨겁고 맛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도 다 피난민 아니겠소. 서로 도와야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 희망이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북한을 떠난 후 처음으로 꿈을 꿨습니다. 성민이가 나왔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어요. 성민아,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는 자유예요. 그래, 아버지는 이제 자유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자유의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보았습니다. 햇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이제 시작이다.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시간이야.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살아남았다. 이제 싸울 시간이다.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을 위해.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길고 더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으니까요.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세상 어딘가에는 진실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 사람들을 향해 저는 걸어갈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향해. 조선족 할머니 집에서 맞은 첫 아침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몇 년째 맡지 못했던 냄새였습니다. 진짜 된장으로 끓인 고기가 들어간 찌개 냄새였습니다. 할머니가 밥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시라고. 몸 추스르고 힘내야 한다고.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목숨을 걸고 얼음 위를 건넜는데 지금은 따뜻한 방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함께 강을 건넌 여자와 아이 그리고 젊은 남자도 같은 밥상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 밥을 먹으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공안이 마을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탈북자 단속한다고. 집집마다 뒤진다고.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강을 건넜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위험했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합니다.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곳입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헛간으로 데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집더미 뒤에 숨으라고 했습니다. 절대 소리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집더미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참았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서 문을 여는 소리. 공안들의 무거운 발소리가 마룻바닥을 밟았습니다. 뭔가 찾고 있습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탈북자 받냐는 공안의 질문. 아니라는 할머니의 대답. 집을 수색하겠다는 말.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방 안을 뒤지는 소리. 옷장 여는 소리. 침대 밑을 확인하는 소리. 그리고 헛간 문이 열렸습니다. 제 숨이 멎었습니다. 여자가 아이 입을 막았습니다. 남자가 몸을 더 움츠렸습니다. 저는 USB를 품속 깊이 밀어넣었습니다. 발소리가 헛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더미를 뒤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뼘, 두 뼘. 우리에게서 불과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1초가 1년 같았습니다.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없다는 공안의 말. 차 시동 거는 소리. 점점 멀어지는 엔진 소리. 우리는 한참을 더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와서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나와도 된다고 할 때까지. 그날 이후 우리는 낮에는 헛간에 숨어 지냈습니다. 밤에만 나와서 식사를 하고 씻었습니다. 해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유를 찾아왔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헛간의 어둠 속에서 저는 성민이를 생각했습니다. USB를 만지며 아들과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자유가 뭐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거란다. 하지만 지금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숨죽여야 했습니다. 이게 자유인가요? 함께 있던 여자와 남자도 지쳐갔습니다. 여자의 아이는 밖에 나가고 싶다고 보챘습니다. 엄마, 해보고 싶어요. 여자는 아이를 달랬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커졌습니다.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러다 들키겠다고.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자신을 김 목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연변 조선족 교회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도우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으냐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도와드리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중국에서 직접 한국으로 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다고. 대신 남쪽으로 가야 한다고.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1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그동안 교회에서 숨어 지내라고. 더 안전하다고. 음식도 제공하겠다고. 왜 우리를 돕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다 피난민이었다고. 6.25때 남쪽에서 올라오신 분들, 일제시대에 쫓겨온 분들의 후손이라고. 같은 민족 아니냐고. 도와야 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이 목숨을 걸고 저희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목사님의 교회로 옮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교회 지하실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전등이 있었고 담요가 있었고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얼굴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척하고 늙어 보이고 상처투성이 얼굴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목사님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다고. 2주일 후면 출발할 수 있다고. 라오스까지 트럭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태국으로 넘어간다고. 태국 방콕에 한국 대사관이 있다고. 거기만 도착하면 안전하다고. 비용은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부담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이미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목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돈이라고.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거라고. 밤마다 목사님은 우리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었지만 그 기도 시간이 좋았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자유로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여자가 울었습니다. 남자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우리는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목사님이 우리 각자에게 작은 가방을 주었습니다. 옷 몇 벌, 물, 빵, 그리고 작은 성경책 한 권씩. 어려울 때 읽으라고 했습니다. 힘이 될 거라고. 트럭이 교회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로 타라는 신호만 했습니다. 우리는 트럭 뒤편에 올랐습니다. 또다시 짐 속에 숨어야 했습니다. 또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었습니다.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의 이야기 꼭 세상에 알리시라고. 그게 아드님이 바라는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창 너머로 목사님이 손을 흔드는 게 보였습니다. 교회 십자가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USB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성민아, 우리 계속 간다. 조금만 더 버티자. 덜컹거리는 트럭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희망은 아직 남아있다고. 할머니도 목사님도 그들은 아무 데가 없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같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온기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어딘가에는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트럭은 남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자유를 향해, 희망을 향해, 제 아들의 꿈을 향해. 그리고 저는 그 여정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두렵지만 동시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성민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겠다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사흘을 달렸습니다. 중국 남부를 관통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낮에는 화물 속에 숨어 있었고 밤에는 인적 없는 곳에서 잠깐씩 나와 숨을 쉬었습니다. 몸은 뻐근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두만강 얼음 위를 기억하면 이 정도는 견딜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트럭이 멈췄습니다. 국경이라는 운전사의 말이 들렸습니다. 라오스 국경.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산길을 넘어야 한다고. 우리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안내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손짓으로 따라오라고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따라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돌에 발을 다쳤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안고 비틀거렸습니다. 제가 아이를 대신 안아드릴까 했지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이는 제가 안는다고. 끝까지 함께 간다고. 그 모습이 성민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릴 적 성민이를 업고 송평동 뒷산을 오르던 기억. 아버지, 무거워요? 아니다, 너는 가볍단다. 그런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국경의 긴장. 5시간을 걸어 라오스 땅에 들어섰습니다.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안전하다고. 더 이상 중국 공안이 쫓아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고. 라오스 경찰도 뇌물을 받는다고. 탈북자를 넘기면 돈을 받는다고. 우리는 작은 마을의 한 집에 머물렀습니다. 라오스어를 하는 조선족 교포가 운영하는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틀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잠을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이번에는 태국 국경을 향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15시간 달렸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모두 지쳐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끝이 보였으니까요.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하늘이 메콩강을 물들였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노을이었을까요? 평화로운 노을이었습니다. 전쟁도 감시도 추격도 없는 노을이었습니다. 마지막 관문. 태국에 들어선 순간 조금 숨이 편해졌습니다. 여기는 더 자유로웠습니다. 탈북자를 송환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는 잡혀가니까요. 방콕까지는 또 이틀이 걸렸습니다. 낡은 승합차를 타고 좁은 도로를 달렸습니다. 태국의 풍경이 창밖으로 지나갔습니다. 논밭, 야자수 사원들. 낯선 나라였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날 비가 내렸습니다. 따뜻한 빗줄기였습니다. 북한의 차가운 비와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작은 여관에 묵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내일 한국 대사관에 간다고. 거기 도착하면 끝이라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정말 내일이면 끝일까요? 정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USB를 꺼내 만졌습니다. 성민아, 내일이면 된다. 조금만 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대사관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방콕 시내를 달렸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거리들, 수많은 사람들. 이게 자유로운 나라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 문만 들어가면 됩니다. 저 문만. 택시가 멈췄습니다. 우리는 내렸습니다. 대사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10m, 5m. 그때였습니다.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태국 경찰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브로커가 급하게 뭔가 태국어로 말했지만 경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경찰이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지금 뛰지 않으면 끝이라는 것을. 뛰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뛰었습니다. 대사관을 향해. 경찰이 뒤를 쫓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비켰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안고 비틀거렸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앞장서 뛰었습니다. 대사관 정문이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소리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자유의 문. 경비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태국 경찰이 문 앞에 섰지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대사관은 한국 땅이었으니까요. 그들의 관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남자가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탈북자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여기는 대한민국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도, 중국에서 숨을 때도, 산을 넘을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주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영사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우리는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태극기를 쳐다봤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 민주주의 나라. 제가 이제 속할 나라였습니다. 영사님이 나타났습니다. 온화한 얼굴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우리를 하나하나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이제 다 끝났다고. 곧 한국으로 보내드린다고.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영사님께 건넸습니다. 이게 제 아들의 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라고. 꼭 세상에 알려달라고. 영사님이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민아, 아버지가 해냈다. 내 이야기를 지켰다. 일주일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복도를 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꿈인가 싶었습니다. 정말 한국 땅을 밟고 있는 건가?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함께 왔던 여자가 아이를 안고 제게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아저씨 덕분에 살았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살아남은 거라고. 남자도 악수를 청했습니다. 형님, 행복하세요. 저도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우리는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하나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빌딩, 깨끗한 도로, 빽빽한 차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성민이의 마지막 부탁. 이제 이것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북한 인권단체와 만났습니다. USB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성민이의 영상, 낡은 공장 설비 사진들, 묵살된 보고서들. 모든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성민이의 억울함을 풀어줬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1년 후 저는 작은 공장에서 용접 기술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했던 일이었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성민이 이름으로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청년 기술자 장학금. 매년 탈북 청년 기술자 3명에게 주는 장학금이었습니다. 성민이의 꿈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살지 못한 삶을 다른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원룸에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유의 불빛이었습니다. 더 이상 감시받지 않아도 되는 불빛이었습니다. 성민아, 아버지는 지금 자유롭단다. 네가 꿈꿨던 세상에 살고 있어. 내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졌고 내 이름은 장학금으로 남았어. 그리고 언젠가 통일이 되면 아버지가 다시 송평동에 가서 내 묘소에 절을 올릴 거야. 그때까지 아버지는 이곳에서 열심히 살겠다. 네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으로. 창밖에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유의 하늘에 뜬 별이었습니다. 그 별빛을 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길 바랍니다.